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7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이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와 또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유튜버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트럼프의 당선과 대한민국 국군을 융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 방송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 행설수설, 그 다음에 갈팡질팡, 좌충우돌, 이런 식의 낱말을 좀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 우리 국내 상황을 보면서 제발들 좀 지식층이나 혹은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회 리더층에 있는 사람들 정신들 좀 꼭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말단 구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금 대우각성을 해야 될 텐데, 아직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허둥지둥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미국은 이제 정상화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미쳐서 거짓 보도를 일삼고 있던 메인스트림의 주류 언론이라는 것들이 이번에 가장 큰 패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 역시 민주당 스스로가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하듯이 민주당 스스로가 민주당의 적이 되어서 결국에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따라서 갔던 아이들의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정치 헌금으로 받아놓았던 민주당은요, 뭘 어떻게 썼길래 지금 뭐 2천만 달러 이상이 지금 빚을 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MSNBC, MBC, CBS, ABC, 또 CNN 등등 이 많은 주류 언론이라고 그동안 스스로 만들어진 명성에 의존해서 살아오고 있던 언론사들이 줄줄이 TV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40에서 70%, 80% 추락하면서 특히나 CNN 같은 방송사는 과거에 비했을 때 지금 90%의 시청률이 떨어졌지 10% 정도 수준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100이었으면 90%의 시청률이 사라지고 지금은 10%만 남았는데 그나마도 지금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LA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라고 신문사는 지금 그 편집부 가운데서 그 논설을 쓰는 에디토리얼 보도라고 그러는데, 에디토리얼 보도를 전원 다 지금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다 추방하고 지금 파이어,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자, 어찌됐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복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은 국내외 어디에서든지 아주 세계적인 큰 뉴스로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전개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향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은 그 대열에 포함되지 않고 또 포함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는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전쟁의 참화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아주 긴장된 상황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상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명백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잘못 교육받은 이런 지식계층들이 지식인이랍시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비용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와 같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지금 아주 열을 뿜고 있는 동안에 이미 북에 있는 북한 괴뢰 집단이 지난 5월경 비밀리에 북한의 병력을 공병부대라고 가장해서 눈속임을 하고 민간 복장으로 위장을 해서 러시아 전선에 이미 3,000명을 파견했다라는 그런 첩보를 입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이나 제가 출연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 혹은 대한연대에 제가 나가서 이와 같은 이미 공병부대로 위장한 병력이 3,000명이 파견이 되었다. 이미 과거지사다. 그랬기 때문에 6월 19일 날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양을 방문했던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한 바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 5,000명을 추가로 파병한다는 소식을 이미 입수해서 파악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러시아 군복으로 갈아입고서 몽고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브리야트 공화국, 그 다음에 더 위에 있는 사하 공화국의 주민증을 위조를 해서 러시아 영내에서 활동하는, 또 그렇게 활동을 시킨다고 하는 이런 갖가지 외신 보도들을 통해서 북의 용병들이 이런 러시아 내에서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금 확인 검증된 것은 그다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결국 북에서 나간 이 북의 우리 사병들은 결국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런 독재자의 개인 주머니 돈을 불려주기 위해서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생명을 소진해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직간접적으로 들어오는 첩보를 보면요, 지금 현재 700명에서 720여 명이 이미 전선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또 1,000명 넘는 병력이 지금 부상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모스크바를 우회해서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급하게 이런 살상용,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한다면, 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11월 5일 그리고 11월 6일 날 도널드 트럼프가 귀환이 확정되었다. 즉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하는 낭보가 대한민국에서도 들려오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본다라면 다행스럽고 어찌 보면 미래에 닥칠 큰 축복의 서광이 내리비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어리석은 젤렌스키가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 보냈다 했으면 이후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맞닥뜨릴 그 창피함과 그리고 냉소와 그리고 비웃음, 조롱, 이런 것들은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 아주 혐오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천만다행 우리에게는 그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게끔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이 우리에게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멀리서나마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줬다, 이런 차원에서는 대단히 우리에게도 이로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한국은 그동안 미국 측에서 수차례 요청을 해왔습니다. 뭘 요청했냐면, 자, 미국이 너희 나라로부터 구매해가는 포탄에 대한 최종 사용자로 서티피케이션, 확인서를 써주겠다. 보증해주겠다. 그러니까 포탄을 제발 좀 우리에게 판매해다오. 이런 요청을 벌써 1년 전부터 미국이 요청해 왔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즉 대한민국은 이 미국 측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생뚱맞게 다시 포탄을 팔겠다, 우리가 앞으로 해외에 판매하겠다, 이와 같은 자세를 시연했을 경우에 미국과의 관계는 대단히 불편해진다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명약관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보듯이 뻔한 일을 두고서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은요, 염려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지요. 자, 지금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다는 그 주둔 비용에 여러 가지 총액이 있는데 그 비용을 미국과 우리가 나눠서 냅니다. 1990년도까지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다 내왔고 구소련이 붕괴됨에 따라서 1991년부터 국제 상황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이 분담금을 미국과 한국이 나눠서 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지난 선거 기간 중에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던 그 경제 좌담회 한 컨퍼런스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각각 자국을 국방하고 지켜내는 데 있어서 국방비를 아주 조금밖에 지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리퍼블릭 코리아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고 그리고 여유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치켜 세워지면서 머니머신이라는 별명까지 지어 부르죠. 그러면서 향후에 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게 100억 달러의 분담금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다, 요구할 것이다 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과연 장사꾼,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다운 언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과 협상 시에 최소한도 그 절반인 $50 정도는 합의를 보려고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간명하게나마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무슨 분담 비용을 더 낸다 못 낸다 문재인처럼 그렇게 찌질하게 상대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약에 미국이 그런 제안을 정식으로 해온다라면 오케이, 그 제안을 받고 더블로 갑시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요,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지론은요, 무조건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실수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대편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압을 하는 게 바로 트럼프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안이기도 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를 통해서 미국 측의 요청을 수락하는 한편 동시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가 이익, 국가 안전보장상의 목표를 쟁취해야만 하겠습니다. 즉, 자, 도널드 트럼프, 당신이 요구하는 금액의 2배를 우리가 인상해 주겠소. 차제에 한반도 안보의 수준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한반도 전체를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를 불침 항공모함으로 건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미국과 대한민국이 함께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라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첫째, 사드 포대를 현재 하나밖에 안 와 있는데 최소한도 10개 포대 이상을
대한민국 한반도에 배치해 주시오. 자, 그러면 동시에 둘째, 일본 요코스카항에 주둔해 있는 미 제7함대 병력과 그 시설을 우리나라 남단 제주도로 옮겨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유는 일본의 요코스카항이 지진의 위험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천재지변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미군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고 또 향후 중국을 격침시켜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임무가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제주도로 미 제7함대 기지를 옮겨야 된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군 해군들이 태평양상으로 진출할 수 없게끔 원천적인 방어벽을 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제주도의 미 제7함대 기지를 옮겨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서해상에 있는 흑산도, 가거도, 그리고 덕적도, 백령도, 연평도, 어청도 이런 서해상에 있는 대한민국 섬지역을 개발을 하되 활주로를 닫고 그 다음에 해군이 주둔할 수 있게끔 해군 함대가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항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해병대까지 공군, 해군, 해병대가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한반도를 요새화할 수 있고 즉 불침 항공모함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서해상의 이런 섬들을 개발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합동근무하는 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공세적인 병력 지휘소 전진기지를 배치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지역의 제7함대에 또 항만을 준설하고 비행장을 건설하고 갖가지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건설사 그리고 토목 회사들이 총동원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자면 우리가 더블로 2배로 지급한 그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다시 우리 시장으로 빼올 수 있어요. 왜? 건설회사, 토목회사의 장비 활용 비용이나 또 그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로도 다 돈을 갖다가 되돌릴 수 있죠. 자, 거기다가 제주도의 그 남서해안 지역을 보면요. 충분하게 4km 이상의 활주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설령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국유지라고 했던 것 말고도 땅을 매입을 하면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건설 시장에 하나의 그 숨통이 트이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에 미국의 제7함대가 이사를 와서 기지가 신설이 되면요. 제주도는 하와이보다도 더 크게 국제적인 휴양지가 되고 관광지가 되면서 제주에 생기는 제2국제공항에서는 미주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혹은 뭐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국제 허브의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주도의 지리적인 그 이점을 활용해서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도 제주도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고요. 오히려 싱가포르보다도 훨씬 더 발전하는 아주 아름다운 미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업 비즈니스의 허브로서의 역할도 앞으로 제주도가 하게 됩니다. 동시에 미국의 병력이 많은 숫자가 제7함대 중심으로 주둔하게 되기 때문에 미군 가족들이 수없이 들락날락하게 되죠. 그리고 제주도에는 국제 금융 상업 중심 도시로 발전하면서 갖가지 컨벤션 센터라든지 또 국제적인 구락부라든지 또 호텔 사업, 갖가지 문화 또 관광 사업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메리어트라든지 큰 세계적인 체인망들, 포 시즌즈라고 하든지 이런 국제적인 호텔 체인망들도 제주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야말로 명실상부한 세계에 가장 돋보이는 국제
관광지역으로 명성을 휘날리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뜻하지도 않은 관광 흑자 국가로 돌아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과 서해안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한반도 도처에 미 해군, 공군 해병대가 주둔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한편, 그리고 서해상의 여러 섬들, 앞서 말씀드린 흑산도, 가거도, 덕적도, 연평도, 청도, 백령도 등지에 활주로와 항구를 확대 정비해서 중국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 무력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과 군비 경쟁을 통해서 특히나 우주전쟁을 대비한 군비 경쟁을 함으로써 중국을 경제적으로 군비 경쟁을 통한 조기에 몰락, 붕괴, 파멸시키게끔 하는 중장기적인 전략도 국가 차원에서 미국과 공조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미 간의 군사력을 자연스럽게 이동, 확대, 배치를 하면서 우리는 해병대 조직을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증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병력을 증가하고 전투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국산 무기 개량과 성능 향상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방비를 2023년도 57조에서 120조 원 정도로 증액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비정부기구나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102조 3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성인지 예산이 24조입니다. 합치면 126조 3천억인데 그의 절반 63조를 국방비에 더하게 되면 57조 원을 플러스 63을 하면 120조가 됩니다. 쓸데없이 반국가적인 시민단체들, 비정부단체들 이런 곳에 할 일 없이 돈 퍼다 주지 말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고 우리 군 조직을 확대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국방비를 증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국산 무기로 지금 다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한국의 방산업체에서 생산하는 국산 무기 구매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군대의 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또 방산업체에 있어서는 생산 단가를 저렴하게 낮춰서 해외 방산시장 수출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보다 더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산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해외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극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리 한국군 국내 상황에서 탱크, 자주포, 각종 무기들을 공급함으로써 무기를 선진화하고 또 방산업체는 많은 물자를 갖다가 생산해서 한국군에 배치를 하면서 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 낮아진 생산 단가, 판매 가격을 유지하면서 해외 방산 시장에서는 보다 더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나 미국보다도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무기를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2030년 정도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해외 방산 시장에서 대략 수출 금액 한 1,000조 원 정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산 시장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최소한도 5배에서 10배 정도는 추가적인 수출이 파생이 됩니다. 자, 따라서 1,000조 원 시대를 개막하게 되면 최소한도 20-30년 동안은 최소 5배에서 10배의 추가적인 수출이 파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AI 산업 분야에서 컴퓨터 산업, 또 기타 공업기술,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하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심양면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송두리째 수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천조 원 시대를 개막하게 되면 결국 그 방산시장은 5천조, 최대 1경까지 우리가 전 세계로부터 물자 수출을 통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이오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대전, 충남 지역부터 시작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게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아주 그 단기간에 그 단견을 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싸움하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웅비하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게 될 거다 이렇게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살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비약하는 대한민국, 웅비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품위 있고 덕망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원래 우리의 땅인 북쪽 지역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로 접수가 됩니다. 반드시 접수가 됩니다. 이 북쪽 지역이 접수가 되는 순간 바로 우리는 보다 큰 규모로, 보다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의 융성과 비약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국내에서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계속하면서 나라가 후퇴해서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도널드 트럼프 한 사람이 대통령 된 게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 언론들이 정확한 보도를 안 합니다. 아직도 망해가고 있는 미국 언론사들의 그런 내용을 갖다가 복사해서 그 다음에 붙여쓰기 해서 보도하는 수준이 다예요. 도대체가 대한민국 언론사, 방송사에는요, 이 미국의 현상을 진실되게 보도를 안 했어요. 그동안에. 디스인포메이션, 가짜뉴스, 거짓뉴스를 보도해놓고 어느 방송사 하나도, 어느 신문사 하나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방송, 사과 기고문을 내는 꼴을 보질 못했어요.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공부들 좀 열심히 하자고요. 에?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특히나 지금 미국의 법무부 같은 경우는요, 맷 게이츠라고 하는 그 42살의 하원 의원을 했던 사람이 이번에 법무장관을 가요. 그러면 FBI 안에 있는 기득권층, 그 썩어 빠진 고인물들이 이번에 다 이제 집으로 가방 싸고 쫓겨날 거예요. 예? 아마 처절한 그런 투쟁이 벌어질 겁니다. 워싱턴에 흘러가는 포토맥 강물이 시뻘겋게 피로 물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개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팍스 뉴스의 주말 프로그램 담당 앵커는요, 그 피트 헤그세스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여기도 지금 나이가 지금 40대 초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다 또 주 방위군을 하면서 그린벨의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 40대의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건요, 국방부와 군 내부에 돼 있는 그 혼자 잘났다고 껍적거리는 있죠, 워키즘이라고 그러는데요. 혼자만 각성된 굉장히 진보적인 삶을 산다, 이러는 그런 그 썩어빠진 PC 좌파 정치적 올바름이 사로잡힌 그런 아주 더러운 문화가 미 군부 내에도 펜타곤 안에도 많이 있어요. 아마도 미국에도 그 똥별들, 이전에 있었던 마크 밀리 같은 합참의장들, 이런 사람들 갖다 대대적으로 아마 속가내고 숙청을 해버릴 걸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월츠라고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이번에 임명된
플로리다의 그 하원의 출신이죠. 그 사람도 그린벨의 출신인데 이 사람은 부인도 군인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장군 출신이 아니에요. 영관 출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똥별 달지 못하고 그리고 야전 군인으로 살아오다가 기껏해야 대령으로 그냥 해서 한 28년 30년 군 생활을 마치는 유능했던 장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그런 똥별 대신에 중령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에 78살 된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40살 유엔 대사, 그다음에 뭐 52살, 3살에 미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이라고 좀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도 했던 분인데 이런 식으로 40대 50대를 갖다가 지금 대거 발탁을 해요. 그러면 78살 먹은 트럼프가 82살 돼서 대통령을 마치고 나가더라도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을 건강하게, 미국을 정말 세계의 리더하는 국가가 되도록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지금 60대, 70대들이 남아서 아직도 꼰대짓 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30대, 40대들한테 발탁해서 내 자식 같지만 그 자식들한테 북돋우고 기회를 주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야 앉아갖고 무슨 대표랍네 하고 앉아갖고 고시 붙었다고 그 대표가 돼요? 과거에 행정고시 무슨 뭐 사법고시 외무고시 이렇게 붙어서 고위직 공직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요 진짜. 내 말이 거짓말이니까 가서 한번 찾아보고 물어봐요. 장관 차관했던 애들 뭐 서울대 경제학과나고 뭐 KDI 출신 뭐 그래도요. 미국 가서 박사는 받아왔는데 영어 시키면 영어가 안 돼. 히어링도 안 돼, 스피킹도 안 돼. 익스프레싱도 안 된다고. 그럼 뭐야 전부 다.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불러다 모아놓고 쓰니까 제대로 된 인재 등용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요. 미국이 변화되고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마 부정선거 수사로 아마 박살을 낼 겁니다. 제가 오늘 앞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정선거를 미국이 밝혀내면서 한국에게 후폭풍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미리 잘라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문재인을 갖다 조사해야 된다니까 문재인을. 근데 아직도 조사를 안 하고 있죠. 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왔고 그것을 대한민국이 융성하고 발전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늘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희 방송에 대해서 후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 올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